스승님, 오늘은 경전 대신 농서를 펴십시오. 갑자기 농서는 왜 펴라는 말이냐? 스승님, 오늘은 그 농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이리 오너라. 먼저 이 장을 보자.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축종 임금 치세, 김효년 늦가을. 단풍이 다 지고 첫서리가 내린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학문으로 이름 높은 선비 하나가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죄목은 사문난저, 유교의 도를 어지럽힌 죄. 이 죄는 사약 아니면 귀양, 둘 중 하나였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형도. 향리에서 30년을 가르친 훈장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손등에는 평생 붓을 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 배우는 곳도,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는 곳도 이형도의 서당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문난적으로 끌려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변장을 올린 것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고발한 것은 이웃마을 향반 어른이었고, 그를 구하려 나선 것은 8살짜리 동자 하나였습니다. 그 동자는 도대체 무슨 수로 포도청 문 앞에 섰던 것일까요? 이형도는 본래 한양 출신의 진사였습니다. 22살에 생원시를 통과하고 25세 진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과도 머지않았다 했습니다. 글 솜씨가 뛰어났고 경전을 꿰뚫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스승은 이형도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아이는 글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과를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이 되자 이형도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해 시험을 본 동기들은 하나둘 급제하는데 자신만 매번 떨어졌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시관이 이형도의 아비와 오랜 원수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비 때 생긴 원한이 아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이형도의 나이 30 중반이었습니다. 아비도 세상을 떠났고 시관도 물러난 뒤였습니다. 이형도는 오랫동안 한양 골목을 걸었다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짐을 꾸렸습니다. 벼슬을 포기하고 시골로 낙향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에 돌아온 이형도는 낡은 기와집 한 채를 빌려 서당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글뿐이었고 글을 팔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형도의 서당은 조금 달랐습니다. 받는 것이 없어도 가르쳤습니다. 쌀이 없는 집 아이는 그냥 앉혀두었습니다. 나무 한 짐을 뗄감으로 가져오는 아이도 받았습니다. 그마저 없는 아이는 그냥 들어오라 하였습니다. 어떤 해 겨울에는 밥도 못 먹고 온 아이가 있어 이형도가 제 밥그릇을 아이 앞에 밀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글이란 원래 값이 없는 것이다. 하늘이 공짜로 내려준 것을 내 어찌 돈 받고 팔겠느냐. 이 말이 마을에 퍼지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이형도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외동딸은 16세 전염병으로 요절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은 낡은 서당과 달아빠진 경전 몇 권, 그리고 해마다 새로 찾아오는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군장 어른, 이렇게 가르쳐봐야 뭐가 남소, 처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형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 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남지.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형도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0년의 헌신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에 오제학이라는 향반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그 지역 아이들을 제 서당에 모아 훈장을 해온 집안이었습니다. 오제학의 아비도 훈장이었고 그 아비의 아비도 훈장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글을 배우려면 오제학 집안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형도의 서당이 생긴 뒤로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버렸습니다. 공짜의 가르침까지 좋으니 어느 부모가 돈 내고 오제학 서당을 보내겠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오제학 서당에 아이가 서너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집안과 연줄이 있어 체면 때문에 보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오제학은 이를 갈았습니다.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분이 쌓였습니다. 이형도를 보면 인사는 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훈장 하나만 없어지면. 그러나 오제학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형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덤볐다가는 도리어 자신이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오제학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또 해가 바뀌어도 오제학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저 훈장이 스스로 빌미를 줄 것이라 믿으면서. 복동이는 서당에서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나이 8. 이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복이나 받아라 싶어 복동이라 불렀을 뿐 족보에 오를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글도 남보다 늦게 배웠고 키도 작고 밥도 늘 굶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돌뱅이였습니다. 봄에 나가면 겨울에 돌아왔고 겨울에 돌아와도 빈손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형이 둘 있었으나 형들도 나이가 차면 아버지를 따라 장사길에 나섰습니다. 복동이는 혼자 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혼자인 시간이 복동이를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들의 눈빛을 읽으며 삽니다. 언제 밥이 나오는지, 언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오는지, 언제 어머니가 울 것인지. 설명이 없어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동이의 공부였습니다. 서당에 처음 왔을 때 이형도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복동이가 답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이형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뭘 모르느냐? 복동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굶는지요? 이형도는 그 대답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8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동이는 서당의 가장 어린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깨치는 것도 더뎠습니다. 같은 글자를 10번씩 써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는 법도 서툴렀고 먹을 가는 것도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복동이는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어도 왔습니다. 집신이 다 떨어져 맨발로 온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 밤새 간호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온 아침도 있었습니다. 이형도는 그런 복동이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 밥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복동이는 그 사이 많이 자랐습니다. 글자를 읽게 되었고, 짧은 글을 베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을 시작하던 날, 이영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는 눈이 빠르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으니. 그 말이 복동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복동이는 혼자 남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형도가 방 안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창호지 너머로 보니 경전이 아닌 다른 책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형도가 책을 들어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농가집성 농자지정이다. 농사 이야기를 모은 책이지. 씨 뿌리는 법, 물 대는 법, 병든 벼 고치는 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 그런 것도 배워야 합니까? 이형도가 잠시 책을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글만 알아서는 안 된다. 밥 먹는 일도 배워야지. 공자도 훌륭하시지만 공자 말씀만으로 봄에 씨를 뿌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복동이가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것은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재하게 하인이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날도 아니었고 심부름 갈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서당 골목 쪽으로만 자꾸 눈을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뒤를 밟았습니다. 하인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복동이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듣는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복동이가 아는 또 하나의 이치였습니다. 하인은 주막 주인과 소곤거렸습니다. 나리께서 말씀하셨다. 그 훈장 서당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오라고. 왜 그러신데? 그야, 나도 모르지. 그냥 알아오라 하셨으니까. 특히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 나오거든 꼭 받아 적어 오라고 하셨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서 주막을 벗어났습니다. 오재학이 서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인을 보내 이형도의 말 중에서 빌미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이틀을 생각했습니다. 스승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그러나 어른들은 8살짜리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재학은 이 고을에서 수십 년 행세한 향반이고 스승님은 벼슬 한 번 못한 가난한 훈장이었습니다. 만약 스승님이 오재학에게 따지러 갔다가 도리어 일이 커지기라도 하면 복동이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재학의 하인이 서당을 엿보러 온다면 그날 수업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인이 받아 적어 오재학에게 가져가는 것이 수업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누가 들어도 떳떳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니, 단순히 떳떳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복동이는 문득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이형도가 혼자 앉아 읽고 있던 책. 농가집성. 그리고 스승님은 늘 수업이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을 책 여백에 적으셨습니다. 날짜와 함께.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만약 농서로 수업을 하신다면 그날 여백에는 농서 수업 내용이 적힐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한 가지만 하면 되었습니다.
스승님이 농서를 펴시도록. 하인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서당 골목 어귀에 서성이는 것을 복동이가 발견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형도가 문을 열기도 전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형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복동아, 오늘은 왜 이리 일찍 왔느냐? 해도 아직 중천이 아닌데. 복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경전 대신 농서를 펴십시오. 이형도가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농서는 왜?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짜리 눈이 이형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스승님께 경전도 배우고 싶고 세상 이치도 배우고 싶습니다. 스승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글만 알아서는 밥을 먹지 못한다고. 공자 말씀만으로 씨를 뿌릴 수 없다고. 오늘은 그 농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형도는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8살이 맞나 싶었습니다. 무언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냥 농서가 궁금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형도 스스로도 늘 생각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경전과 삶이 함께여야 한다는 것. 이형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농서를 펴자꾸나. 내 덕에 오늘 수업이 달라지겠구나. 그날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형도는 농가 집성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업 중에 이형도가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배를 채울 수 없다면 기쁨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펴는 것이다. 글 공부도 배움이요. 농사 이치를 아는 것도 배움이다. 진정한 선비는 책 속에만 있지 않는다. 그 말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복동이는 곁눈으로 보았습니다. 담 너머에 오재하게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손에는 무언가를 적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인은 이형도가 논어를 인용한 뒤 한 말, 그 한마디만 받아 적고 사라졌습니다. 앞에 농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이형도는 여는 알처럼 책 여백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읽힐 것. 배움은 삶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라. 경전과 농서는 따로 있지 않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복동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흘 뒤 포졸들이 왔습니다. 고변장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서당문을 걷어찼을 때 이형도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자빠지고 복동이는 구석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형도는 포졸들을 보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형도 사문난적 혐의로 포도청에 출두하시오. 이형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문난적.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선비는 없었습니다. 이형도는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복동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형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끌려나가면서 이형도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농가 집성이었습니다. 포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청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형도,
내가 공자의 도를 부정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다만 굶주린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라. 고변장에는 분명히 적혔다. 성인의 가르침이 밥만 못하다 하였다고. 그것은 맥락을 잘라낸 것입니다. 저는 전후 맥락에서 배움과 삶이 함께여야 한다는 뜻으로 맥락, 고변한 오제학 어른은 직접 들었다 하시오. 훈장,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소. 이형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했으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아이들을 불러야 했으나 아이들은 어리고 어린 아이의 증언을 관하에서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오제학은 한고을에서 수십 년 행세한 향반이었고 이형도는 벼슬 한 번 못한 늙은 훈장이었습니다. 관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판결이 납니다. 그 안에 소명할 증거를 가져오시오. 이형도는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집단 하나가 깔려 있었고 작은 창으로 하늘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이형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0년을 그 서당에서 살았습니다. 그 서당이 없어진 이후의 삶을 이형도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형도가 포도청으로 끌려가던 날, 서당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겁에 질려 집으로 달아난 아이도 있었고, 울면서 어미를 찾아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이형도가 떨어뜨린 책을 주운 것은 복동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이형도를 끌고 떠나고 나서 서당 마당에 혼자 남아 그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농가집성. 그날의 날짜가 적힌 메모가 여백에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책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을 향해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사길에 나가 없었고 어머니는 미쳤냐며 말렸습니다. 형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8살짜리가 포도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복동이는 그래도 갔습니다. 포도청 문 앞에 섰습니다.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꼬마야, 어딜 들어가려 하느냐? 스승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지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 내가. 예. 들어가지 못한다. 썩 물러거라.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동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야, 집에 가거라. 여기서 뭘 하려는 거냐? 스승님이 나오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문지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를 드나드는 서리 하나가 문 앞에 쪼그려 앉은 복동이를 발견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던 것인지 옷이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리가 물었습니다. 꼬마야, 거기서 뭐 하냐? 밤새 있었느냐? 예. 스승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리가 멈추었습니다. 증거. 복동이는 품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서리가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스승님이 그날 수업에서 펴신 책입니다. 열어보시면 압니다.
서리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여백에 이형도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읽힐 것. 배움은 삶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라. 경전과 농서는 따로 있지 않다. 그리고 날짜. 고변장에 적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서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농서를 펴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논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농서를 가르치며 배움의 뜻을 짚은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있었습니다. 메모에 날짜까지 적혀 있으니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 스승님이 끌려가시다 떨어뜨리셨습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서리는 한동안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포도청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8살짜리가. 서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형도는 다시 신문청에 끌려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틀을 감방에서 보내며 몸도 마음도 꺾여 있었습니다. 이제 귀양을 가면 다시는 서당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관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포도대장의 표정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포도대장이 책 한 권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아시오? 이형도는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책이었습니다. 끌려가며 떨어뜨린 찾지 못한 책이었습니다. 누가? 당신 서당 아이가 가져왔소. 8살짜리. 밤새 포도청 문 앞에 앉아 있었소. 이형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포도대장이 책장을 펼쳐 여백의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글씨요? 예. 이날 수업에서 이 책을 사용했소. 예. 아이들에게 농서를 읽히고 있었습니다. 배움과 삶의 이치가 함께여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제학을 다시 부르시오. 오제학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는 순간 안색이 변했습니다. 핏기가 가셨습니다. 포도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하인이 담 밖에서 받아 적었소. 그것은 이 훈장이 농서를 펼쳐놓고 가르치던 중에 한 말을 앞뒤 맥락을 잘라 사문난적으로 꾸몄소. 오제학의 입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없었습니다. 책이 증거였습니다. 날짜가 적힌 메모가 증거였습니다. 앞에 농서가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 증거였습니다. 오제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자백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형도를 석방하시오. 그리고 이형도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살렸소. 이형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풀려나와 포도청 문을 나서는데 문 앞에 복동이가 있었습니다. 사흘을 거기서 기다린 것인지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형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30년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아이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이형도였습니다.
노인이 8살짜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이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형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내게 그날 농서를 펴달라 한 것이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냐? 복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인이 담 너머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잘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책이 있어야 한다고. 스승님은 늘 여백에 메모를 적으시니까요. 이형도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 내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복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스승님이 믿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말을. 이형도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30년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에게서 배웠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증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아이가 가장 멀리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형도는 복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얇은 손이었습니다. 밤새 찬 바람을 맞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오제학은 위증과 무고죄로 관하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30년 향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떤 이는 통쾌해했고 어떤 이는 씁쓸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온 날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었고 어떤 아이는 괜찮으시냐며 이형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형도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래 그 얼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당 한쪽에 낡은 경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책들이었습니다. 이형도는 그 옆에 농가 집성을 꽂았습니다. 경전 옆에 나란히.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경전 옆에 농서가 왜 있습니까? 이형도가 답했습니다. 글은 삶을 위한 것이다. 삶을 모르는 글은 공중에 뜬 구름이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나이 순으로 오지 않는다. 눈 밝은 자가 먼저 본다. 아이들이 그 말의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마다 복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복동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서당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옵니다. 힘 있는 자의 고변보다 눈 밝은 아이의 한마디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소리를 질러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미리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배우는 자입니다. 이형도는 그해 겨울에도 서당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그는 경전 대신 농서를 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복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움이란 책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 눈이 가장 먼 곳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힐링 야담을 응원해 주세요.